자, 이번 시간에는 금쟁이 해서는 안 되는 7개의 금쟁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봅니다. 인문서 80쪽에 보시면 중간에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쟁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세요. 자, 매매업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취지는 뭔가요? 개공사요. 당신은요, 중개업을 하시지 매매업은 하지 마세요. 왜요? 당신이 중개업도 하면서요, 매매업을 하시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개공사가 손해볼까요? 이익 볼까요? 이익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양반은 전문가입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거래 경험도 많습니다. 이 양반한테 매매업을 허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공사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개라는 본질이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본업에만 충실해라. 뭐만 해라? 중개만 해라. 매매업 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가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업을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5가지는 매매업 하지 마세요. 토지 매매업, 건물 매매업, 임목 매매업 등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3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매매업은 금지 행위는 아니겠죠?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금쟁이는 아닙니다. 금쟁이는 3조 5가지 매매업 하지 마세요. 자, 다시 표현 보세요. 뭐 하지 마라 그랬나요? 매매업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일체의 매매를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매매업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업이 아닌 매매는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개공사인데 집이 없어 이번에 집 한 채 샀어요. 이런 건 괜찮아요. 시골에 상속받은 농지를 이번에 처분합니다. 이런 건 괜찮다니까요. 일체 매매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하지 마라? 매매 업 하지 마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몇 번을 사고 팔았어. 그러면 이게 업인가 아닌가? 여부는 결국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매매업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뭐 하지 마라고 돼 있나요?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즉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금쟁이 두 번째, 무등록업자입니다.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입니다.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취지는 뭐예요? 무등록업자하고 협력행위하지 마세요. 무등록업자를 없애려면 무등록업자 자체도 처벌해야 됩니다만 뿐만 아니라 무등록업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근간을 없애야 돼요. 따라서 협력한 개공사가 있으면 그자도 처벌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 연결고리를 끊어서 결국 장기적으로 무등록업자를 없애자 이런 취지예요. 알면서 무등록임을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딱 하나만 뒤집으면 돼요. 무등록임을 모르고서 의뢰받았어요. 알면서 의뢰받으시면 금쟁입니다만 모르고서 의뢰받았다니까요. 그때는 금쟁이가 아니에요. 무등록 알고서 중개 의뢰받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중개를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완성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알면서 의뢰받으시면 금쟁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나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뭐를 중개 보수를 또 뭐를요? 실비를 초과해서 받지 마세요. 네? 초과해서 받지 마세요. 자, 말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요. 명목 불문이에요. 명목을 불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비나 하세요 하고 300만 원 줍니다. 점심이나 드세요 하고 150만 원 줍니다. 이런 식으로 변칙적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시면 안 돼요. 무엇을 초과해서 받지 말라고요? 중개보수하고 실비를 초과해서 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중개보수 실비는 초과해서 받으시면 안 되구나. 그런데요, 중개보수 말고요, 컨설팅하고 돈 받았어요. 부동산 관리 대행하고 돈 받았어요. 분양 대행하고 돈 받았어요. 그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그 돈이 중개보수보다 많다고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금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컨설팅 또는 관리 대행, 분양 등에 대한 대가는 여기서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비용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도 초과해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초과해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적게 받았어요. 괜찮아요. 공짜로 중개를 해줬어요. 괜찮아요. 초과해서 받았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초과해서 금품을 받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금품 그랬으니까 돈은 물론 물건으로 받았어도 환산했을 때 금액이 중개보수보다 많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합의가 있었을 때입니다. 원래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개공사가 의뢰인을 꼬셔서 500만 원 받기로 합의했다. 500만 원 받기로 합의했다. 500만 원 받아도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초과 부분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예요. 그러니 안 돌려줘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있었어도 초과해서 받으신 거는 금쟁이로 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원래 100만 원이 중개보수인데 500만 원 받았다. 합의가 있었어도 금쟁입니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돌려줘야 됩니다. 이때 500만 원 다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초과 부분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만 무효예요. 그러니 초과한 400만 원은 부당이득 돌려주셔야만 합니다. 자, 네 번째 해서는 안 되는 금쟁이 봅시다. 보니까 뭔가요?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결론은 뭐예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마세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래상의 중요사항 그럼 보통 확인 설명사항 정도가 될 거예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등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마세요. 사실은 얘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전부 다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몰아버리면 돼요. 뭔가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어디에 거래될지 애매합니다.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몰아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있지도 않은 개발계획이 있다고 뻥쳐서 매수했다. 허위 개발계획을 말해서 매수했다. 그 땅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돼서 매수할 사람이 없어. 거래가 뜸해. 거래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되팔아주겠다고 하여 매수했다.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땅을 사기만 하면 6개월 안에 2배로 되팔아주겠다고 했다. 또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당권만 설정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매수했다. 하여튼 뭔가 부적절한 행위들은 전부 다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몰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해서는 안 되는 금쟁이 5호, 6호, 7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 2, 3, 4, 5를 위반하면 1년에 1천입니다. 5, 6, 7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다섯 번째 뭐라고 됐나요?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관계법령에서 그렇습니다.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같은 증서에 대해서는 매매나 교환을 중개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매매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결론은 증서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통 딱지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증서. 딱지는 손대지 마세요. 중개도 안 되고 딱지는 매매업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딱지인데 무슨 딱지인가?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관계법령은
주택법을 말합니다. 주택법에 가서 보면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주택법 39조에 보면 그래서 각종 입주자 저축증서입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증서, 주택종합통장 또는 각종 입주자 저축증서 또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양도하지 말 것, 양수하지 말 것, 알선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은 일체의 거래를 금합니다. 만약에 양도, 양수, 알선하다 걸리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고 공급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왜요? 주택법에서 이처럼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서 효력균형으로 둔 이유는 이와 같은 것들은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주는 것들입니다. 제가요 입주자 저축증서가 없어요. 근데 청약통장을 돈 주고 샀다니까요. 네?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주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의 자유로운 전매가 가능하다면, 권리 변동이 가능하다면 전부 다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요? 투기꾼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정작 주택이 공급되어야 되는 사람은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돼요.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서는 강력하게 이처럼 우선적인 지위나 자격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리 변동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 법에서도 이처럼 관계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딱지 증서는 당연히 우리 법에서도 중개하시면 안 돼요. 매매업에서도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어서 6번째 갑니다.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6번째, 직접 거래하지 마시고 뭐도 하지 마시고 쌍방대리 하지 마시고, 그쵸? 쌍방대리 하지 마세요. 직접 거래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개공사 아저씨, 당신은 당신에게 찾아와서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임대, 임차, 전세를 놔주세요. 당신에게 찾아와서 중개를 의뢰한 당신의 의뢰인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유불문 거래하지 마세요. 왜요? 만약에 당신의 의뢰인과 개공사 간에 직접 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누가 이익 볼까요? 개공사는 자신의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개공사가 자기 이익에 충실하면 누가 손해봐요? 의뢰인이 손해봐요. 개공사는요 의뢰인의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 땡기려고 할 거예요. 어떤 어리버리한 의뢰인에게 자신의 물건을 비싸게 처분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본질적으로 의뢰인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당신은 절대 당신의 의뢰인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거래니까 매매도 교환도 임대차도 일체하지 마라.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든 안 받든 당신의 의뢰인하고는 절대 거래하지 마라. 이유불문 거래하지 말 것.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의뢰인이 아닌 자하고 거래는 못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당신의 의뢰인하고 거래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네? 의뢰인이 아닌 자와는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의뢰인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쌍방대리 하지 마세요. 쌍방 모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서 혼자서 법률 행위를 합니다. A라고 하는 자가 갑에게요 아파트 팔아주세요. 중개를 의뢰하면서 대리권도 줬어요. 갑은 A의 매도 대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인 B가 찾아와서 아파트 하나 사줘라 그러면서 매수 대리권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갑은 A, B 모두의 대리인으로서 혼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이 B하고 더 친하다. 그렇다면 B에게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쌍방대리는 민법에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쌍방대리는 안 돼요. 지금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그 취지상 어떻게 해석해요?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안 됩니다.
자, 이어서 7번째 해서는 안 되는 행위,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결론은 뭐 하지 마라? 투기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결론은 뭐 하지 마라고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투기 조장 행위를 하지 마세요. 그 예로서 이런 예를 주고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즉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 행위를 하지 마세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B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B가 아파트를 다시 C한테 팔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등기가 A에서 누구로 넘어가야 되고 B로 넘어가야 되고 다시 등기가 C로 순차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등기를 안 하고 팔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등기를 안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중간에 B가 생략되고 A에서부터 C로 바로 넘어갔어요. 예? 자, B가 거래 과정에서 외형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탈세 문제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아파트 샀으면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니까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 신청을 하셔야 돼요.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등기를 안 한다. 등기 안 한다 그 말은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당연히 샀으면 등기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세금 내야 되죠. 세금 탈세가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1억에 샀다. 그런데 3억에 팔았다. 1억에 샀다가 2억에 팔았다. 1억 차익을 남겼어요. 지금 거래 과정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탈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를 하시면 안 돼요.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집니다.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A에서 C로 넘어간 등기 자체는 유효입니다. 우리 민법 등기법 시간을 공부한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은 인정이 돼요. 그러나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한 자 처벌 대상이 되고 이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개공사도 우리 법상의 금쟁이에요. 금쟁이한 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제한하고 있어요. 예컨대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돼요. 그런데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 행위하시면 안 돼요. 금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쟁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매매하지 마세요. 무등록 흡자임을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기 명의를 이용하지 마세요. 사료증이요.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 받지 마세요. 거짓 떠는 등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마세요. 또 증서에 대해서는 중개도 안 되고 증서는 매매업도 안 됩니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하지 마시고 투기 조장하는 행위 하지 마세요. 자, 이어서 80쪽 하단부 협회로 갑니다. 협회는 개공사들의 이익단체입니다. 그렇죠? 협회라는 조직은 개공사들의 이익단체예요. 자, 그러면 협회에 대한 근거조문을 한번 봅니다. 81쪽에 보시면 개공사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그리고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 즉 개인의 개공사는 해석상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결국 개공사는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제도 개선 운영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요, 개공사들의 이익단체예요. 예? 개공사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협회는 설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임의 설립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협회에 대해서는 협회 설립을 법이 강제합니다.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뭐 의사협회 이런 데들은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이 강제해요. 그런데 우리 협회는 그렇게 중요한
조직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 설립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법인인데 무슨 법인일까요? 법인을 구분할 때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구분하는데 개공사를 사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또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협회 설립 목적에 보니까 어디에도 영리성이 없어요. 비영리법인, 정리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시고 비영리법인은요 민법의 적용을 받으세요. 우리 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별말이 없으니까 봅시다. 협회는요 별말이 없어요. 복수협회 설립이 가능해요. 여러 개 협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2개의 협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별말이 없으니까 회원가입 여부도 임의사항입니다. 옛날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허가제 시절엔 허가를 받으시면 자동 회원제였어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협회 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 회원제가 없어졌어요. 협회 가입하고 안 하고는 당신 마음이에요. 가입 여부는 임의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협회 설립 절차가 있네요. 협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협회는 개공사들의 이익단체라고 그랬어요. 개공사가 협회를 만드는 거예요. 협회를 만들려면 발기인이 필요해요. 발기인 몇 명이 필요한다고 했나요?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됩니다. 발기인은 누가 된다고요? 회원. 회원이 누구예요? 개공사. 개공사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예요? 법인의 근본규칙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는요 창립총회를 열어야 돼요.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성립합니다. 아하, 허가라고 하지 않아요? 국장으로부터 뭘 받으셔야 돼요?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하실 말장난은 인가 받으면 협회가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협회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법인으로 한다고 그랬고 법인은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해야 법인이 성립하는 거예요. 인가를 받으면 자동협회가 성립한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성립합니다. 거기 창립총회 출석인원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창립총회 출석인원은 600명 이상이 출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와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100인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에서는 20인 이상이 창립총회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361입니다. 362. 발기인 숫자는 300인, 창립총회는 600인, 서울시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에서 20명 이상, 3612라고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가로 2번 협회 조직이 있습니다. 협회 조직이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위치에 대해서는요 옛날에는 서울시에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요. 이건 무리한 규정이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 말을 없애버렸어요. 따라서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협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시 지역에 천안시에 경기도 파주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협회도 만들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주사무소 위치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어요. 그러나 조직으로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광도에 두는 조직은 지부라고 해요. 특광도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시군구에는 지회라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지회는 둘 수 있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임의조직입니다. 이어서 3번 협회 업무를 보니까 협회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 4번 윤리 현장 제정 및 실천 업무가 있고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이게 바로 거래정보망 사업입니다. 협회는 유일하게 정식으로 지정받은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협회는 정보 제공, 정보망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6번째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보증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보증범 또는 공제 또는 공탁 그 중에 그 공제입니다.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해요.
공제사업 고위업무로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협회 업무까지 간단하게 협회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82쪽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제재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가 나와 있네요. 그 제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중개사법의 여러 가지 준수사항과 의무사항을 지키세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가 갑니다. 제재가. 어떤 제재가 가나요?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안 들으면 행정청이 가하는 처분,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행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형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처분하고 형벌은요, 얼마든지 병과 적용이 돼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중개사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다. 그렇다면 등록 취소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개로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징역형 또는 벌금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서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서벌은 과태료 처벌을 말합니다. 그런데 형벌하고 질서벌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질서벌은 과태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형벌은 행정법,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시면 형벌을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징역 또는 벌금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용어 정리해 보면 행정벌이 어떻고 행정처분이 어떻고 질서벌이 어떻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건 천년 만년 가도 그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10만 년 가도 100만 년 가도 안 나오니까 오히려 그런 거 공부하는 게 더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냥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때리는 처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 안 들으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뭐 이런 거, 지정취소. 형벌은 말 그대로 징역 또는 벌금. 우리 법에 규정된 형벌은 형법상 형을 구하는 벌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서벌은 그냥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로서 가하는 과태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는 같이 안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벌 대상이면서 질서벌 대상이다. 그 말은 그자 행위가 아주 못된 행위면서 또한 경미한 위반 행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벌 대상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형벌 대상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과 질서벌도 같이 안 갑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만,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그 말은 업무정지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같이 가기도 했어요. 이리 와봐. 말 안 들으면 예를 들어 인장 관련 의무 위반하면 옛날에는 업무정지를 때립니다. 뿐만 아니고 과태료 처분도 때립니다. 두 대를 맞았어요. 근데 이게 과도한 규제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지금은 처분 대상 따로, 과태료 처분 대상 따로예요. 업무정지 처분 대상 등을 따로 뺐고 과태료 처분 대상을 등을 따로 뺐다 그 말이에요. 같이 가는 경우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요렇게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종류가 뭐뭐가 있는가 그 표를 표에 보니까 써져 있네요. 종류가 뭐뭐가 있는가. 그중에 행정처분을 먼저 공부할 겁니다. 행정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개공사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있고요. 또 거래정보사업자한테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있어요. 행정처분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가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는 두 가지 처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취소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지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개공사는 보세요. 용어의 정의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개공사라면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 뭘 취소할까요?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뭘 정지시켜요? 업무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누가 때리는 겁니까? 오로지 등록관청의 고유하고 배타적 권한입니다.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해버렸어. 국토부 장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때려버렸어.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예? 이거는 오로지 등록관청만의 고유하고도 배타적 권한입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정받은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뭘 취소한다고 할까요? 지정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업무정지라는 게 없어요. 왜요? 지금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 사업을 하는 자예요. 근데 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업무정지를 시켜버리면 그 파급 효과가 누구한테 미쳐요? 이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사들도 미쳐요. 얘가 잘못했는데 회원인 개공사가 피해를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자, 따라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사고를 쳤을 때는 아예 지정을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돈으로 해결해라. 업무정지는 없어요. 예? 이게 좀 독특합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부 장관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취소하겠죠. 국토부 장관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자, 이어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뭘 취득했다고요? 자격. 따라서 뭘 취소한다고요? 자격 취소 이런 말을 하겠죠? 자격 취소합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누가 때립니까? 시도지사. 특히 자격증을 구체적으로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립니다. 증 관련은 누구하고만 관계가 있다? 증 관련은 시도지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취소 처분은 치명적 불이익을 가져와요. 때리고 나서 미안하네, 사람 잘못 봤어. 한 대 때리고 나서 미안하네, 사과하는 건 문제가 있다. 자, 때리기 전에 때릴 인간 맞는가, 맞을 짓을 했는가를 확인하고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처분은 치명적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먼저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이걸 청문이라고 하죠. 청문을 거쳐야 돼요. 취소 처분은 막 때리지 않습니다. 청문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정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에 대해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등록 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등록 취소는 83쪽에 보시면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절대적, 상대적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 처분은 38조에 있습니다. 38조 1항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다음 각호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38조 1항을 저희가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 또는 기속 취소 처분 사유 또는 필요적 취소 처분 사유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죠. 38조 1항에 해당하면은 재량의 여지가 없어요. 대비된다.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 이런 말을 씁니다. 다음 중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를 고르셔. 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고르셔. 이렇게 물어보면 38조 1항을 골라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법 38조 2항에 가서 보면 다음 각호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상대적 또는 임의적 또는 재량 취소 처분 사유 뭐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참고로 임의적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가 있어요.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는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한다면 업무 정지라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업무 정지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는 안 하면 내비둔다. 업무 정지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도 해당해요. 그러나 요렇게 둘은 친할 일이 없죠. 예? 이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니까요.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되지 않겠죠. 자, 38조 1항에 해당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38조 2항에 해당합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데요,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빠졌다라고 해서 바로 즉시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당연 효력이 소멸될까요? 처분이 가해져야 소멸이 될까요? 그래요. 처분이 가해져야 효력이 소멸돼요. 따라서 취소 처분 받기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취소 처분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취소 처분 받았어요. 효력이 소멸됐어요. 효력이 소멸됐습니다. 그럼 업을 하시면 안 돼요. 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취소 처분 받아서 효력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등록도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양반을 비로소 뭐라고 해요?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비로소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등록업자라고 해요. 뭐하고 구분하셔야 된다? 네?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하고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하고 무등록업자고 구분하셔야 돼요. 절대적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했다라고 해서 곧 무등록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등록이 되려면 말이 더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효력이 소멸됐다. 그런데 신규 등록도 없이 계속해서 종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야 비로소 무등록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처분을 받으면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거기 83쪽에 니은에 보면 사망과 해산이라는 게 나와요. 사망과 해산은 예외입니다. 개공사가 사망하셨어요. 개인인 개공사가 법인 해산했어요. 이때는요, 돌아가시는 순간, 해산되는 순간 효력은 소멸합니다. 등록의 성질 공부할 때 뭐라고 했나요? 일신전속적이라고 그랬어요. 등록의 성질, 등록의 효력은 일신에만 미쳐요. 돌아가시는 순간 효력은 소멸됩니다. 예? 효력은 예외적으로 다른 건 처분이 가해져야 효력이 소멸되지만 사망과 해산은 당연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등록관청.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김계동 돌아가셨어. 그럼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대장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때 형식적으로 대장을 찢었다. 그때 비로소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요. 효력은 이미 돌아가시는 순간 효력은 소멸되는 겁니다. 다만 형식적 절차로서 절등치로 규정하고 나중에 알았으면 찢어버리고 대장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절등치에 해당하는 건 뭐뭐가 있고 임등치에 해당하는 것은 뭐뭐가 있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